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MB 정권에서는 규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상승 후에 하락했는데 2023년 이후 상승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후 시점과의 차이점. 규제를 풀었는데 지금처럼 정책 대출을 풀진 않죠. 말씀드리지만 정책 대출은 누구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취약 차주에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취약 차주의 기준을 연봉 8,500 밑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90%가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죠. 우리나라 사람들 90% 넘는 사람들을 취약차주로 분류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게 정상적인 대출은 아니죠. 1번. 그 다음에 2번. 심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 노무현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가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 사이에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에서 뭘 풀었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집 하나에 전세보증금 플러스 내 돈 또는 근저당 플러스 내 돈이었죠. 심한 곳,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내 돈 플러스 근저당 플러스 전세.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 돈, 세입자 돈, 전세자금 대출. 심지어 심한 곳 같은 경우는 내 돈, 세입자 돈, 근저당 전세자금 대출 해가지고 한 개의 집에 4개의 유동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훨씬 더 폭등했죠. 그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 플러스 그때보다 더 심한 저금리가 겹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많이 폭등했으니까 심리가 꺾이기가 더 어렵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 대출은 자본주의의 기본을 어긋나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더 있었죠. 관치금리. 보통 MB 정부 때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중금리를 내렸나요? MB 정부는 기준금리 내리면서 시중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 시중금리를 내렸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왜 이상하냐면은 2009년에 보면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거래량인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말이 돼요? 수요가 작살이 났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MB 정부 때는 진짜 최악의 정책이 나왔죠. 내가 지금도 대출 정책 중에서 최악의 정책 1번은 전세자금 대출을 꼽아요. 지금 정부의 정책 대출은 2번, 3번이 초이노믹스. 적어도 자본주의를 역행하진 않았다. 근데 이번 정부는 자본주의를 역행하니까 거래량 감소하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괴이한 현상. 그러니까 자본주의에는 있어서도 안 될 현상이죠. 공급 부족이라고 맨날 말하지만요. 공급의 핵심은 신축이 아니라 공급의 핵심은 매물이에요. 신축 들어와봤자 얼마나 들어와요. 지어진 게 많아요? 짓는 게 많아요? 지어진 게 훨씬 많잖아요. 몇 배 많잖아요. 몇십, 몇백 배 많잖아요. 근데 매물 공급은 다 빼고 그 신축 공급만 가지고 맨날 언론에서 떠드는데 이거는요. 자본주의에서 근본적인 건 다 숨기고 구라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자본주의의 기본. 근데 매물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줄었죠. 수요 감소 공급 과잉이요? 수요 감소 공급 과잉인데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는 자본주의에 역행하고 있죠. 자본주의에 왜 역행했어요? 관치금융으로 금리 낮추고 DSR 적용했는데 DSR 안 되는 차주들에게 소득 기준을 9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풀어가지고 대출을 내준다. 그래서 전체 대출 중에서 73%가 정책 대출이다. 전체 대출 중에서 73%가 정책 대출이란 것만 하더라도요. 이거는 자본주의가 아니죠. 이건 공산주의예요. 이만큼 큰 정부가 자본주의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걸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 둘이 누구예요? 이복형 금감원장이랑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다. 심지어 이번에 시인했어요. 관치금융 하라고 본인이 압박했다. 근데 문제는 언론에서는 관치금융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치금융 때문에 금리 이렇게 내리고 요만큼 올랐는데 요만큼 오른 것만 가지고 강조하면서 관치금융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거다. 원래 올라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금리 최근에 얼마나 올랐어요? 관치금융으로 그 시중금리 1.3%포인트 내렸어요. 그만큼 금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맨날 좌파 빨갱이 하는데 이번 정부만큼 자본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고 시장 개입하는 정부가 없다. 내가 이런 얘기만 하면은
이 닥쳐 이 빨갱이 새끼야! 이런 소리 듣는다고. 근데 진짜 빨갱이 짓 하고 있는 게 누군지 봐라. 자본주의, 민주주의 근본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 두 번째가 있었네요. 중국 지금 경기 침체예요, 아니에요? 중국은 0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간으로. 경기 침체예요, 아니에요, 근데? 중국 경기 침체 아니에요. 요 기준은요, 지들 맘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왜 집값을 계속 부양하려는지 알아요? 집값이 GDP에 도움이 되거든. 근데 이게 과연 GDP가 올라간다고 해서 생활이 안정이 되냐? 사람들 생활이 좋아지냐? 먹고 살만해지냐? 특히 요즘은 이게 더 심해요. 집값 올라가게 되면은 GDP 상승이 내국인들에게 영향을 더 안 줘요. 왜? 우리나라 집은 외국인들이 짓고 있으니까. 많이 지어가지고 수익 나는 건 외국인들이 벌죠. 이 외국인 근로자들 보통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에서 와요? 그런 분들 같으면 저런 업종, 3D 업종 쪽에 잘 안 들어가죠. 건설 현장 근로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낮은 곳들에서 많이 오죠. 그럼 저 사람들이 버는 돈은 굉장히 아껴 쓰고 자국으로 보내죠. 내수 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요런 것들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금리 영향을 받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22년 7월까지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없고 22년 7월부터 가계부채가 문제가 생겼냐? 이건 아니에요. 이전에 다 그 부채 문제가 이미 있었는데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연체율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요런 그 연체율과 채무 불이행 비율 요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고정이하 여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5%일 때랑 금리가 0.5%일 때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정해진 부분이 뭐였어요? GDP 대비 80%이다. 이런 기준을 정했는데 왜 이 기준이 나왔냐? 자, 경제가 돌아가는데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돈이 얼마나 잘 돌고 있냐. 자, 그러면 이 통화 승수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쭉 빠지고 있었다. 왜 통화 승수가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빠졌냐? 빚을 늘려서 그래요. 그러면 빚을 늘렸는데 보통 이때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빚을 줄였는데 우리나라는 자산가치 하락으로 빠지는 빚에서 전세 시장에 빚을 불어넣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통화 승수가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는 돈이 안 도는다는 소리예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풀었다. 그러면은 26.89번 돌아가지고 시중에 2689만 원의 역할을 했다면은 요즘은 똑같이 100만 원을 풀어도 2021년에 1442만 원 역할밖에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 여기까지 떨어져도 괜찮아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요때부터 여기까지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요 저점까지 떨어져야 되냐. 근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전세로 띄운 부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지 않는 이상 그 전세가가 어느 정도 기저효과가 남아가지고 받쳐주는 부분은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2015년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기면은 통화승수 감소가 무슨 뜻이냐면요. 내수 침체란 소리예요. 통화승수가 뭐예요? 돈이 얼마나 도느냐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사 먹었어요. 이 밥을 사 먹은 이 식당에서는 월세도 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제육볶음을 먹었다. 돼지고기 값도 내고 쌀값도 내고 뭐 김치 그럼 여기 김치 공장에서는 또 배추하고 뭐 고춧가루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도는 게 통화승수란 말이에요. 근데 통화승수가 왜 막히냐? 이렇게 돈이 돌다가 위쪽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얘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버려. 부동산에 한번 들어간 돈은 돌지가 않죠. 주식에 들어간 돈은 빼다 쓸 수 있어요? 부동산 내가 34평, 둔촌중공 34평을 샀어요. 아,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한 평만 팔자. 33평으로 살고, 이제 평당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에 팔자. 4천만 원 마련해가지고 이걸로 오래 버텨야지? 이게 돼요? 그래도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악재다. 왜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냐. 건설 마피아들이 그런 걸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예시를 드는 게 있죠. 돼지고기 먹으면 살찐다. 돼지고기에 뭐가 많기 때문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 많이 먹으면 살찐다. 요즘에는 지식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이런 생각 안 하죠. 요즘에 심지어 저탄고지 다이어트도 있잖아요. 근데 지방을 먹으면 이게 바로 몸에 지방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어디서 시켰냐. 미국? 설탕업계에서. 설탕 때문에 살찐다라는 말이 안 들도록. 근데 보통 미국 같은 데 보면요.
돼지고기 뭐 혹은 뭐 소고기 뭐 이런 것들 다 고기 뭐랑 먹어요? 콜라랑 먹잖아요, 걔네. 콜라 때문에 살찌는 건데 고기 때문에 살찌는 걸로 만든 거잖아요. 제당업계에서. 그래서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 돼지 비계 못 먹게 하시는 분들 있죠. 돼지 비계 먹으면 살찐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집값 폭락하면 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불패다. 이런 이야기들 왜 계속 하겠냐.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인식을 만들어야지 지들이 돈 버니까. 왜 우리나라에 아직도 건설마피아들이 득세를 하고 있냐. 일단 이게 많고 요게 많이 올라가 계시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집값 떨어지면 망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게 드러나는 게 집값이 떨어질 때 드러나는 거예요. 전세 사기는 제가 2019년부터도 전세 사기 경고했습니다. 전세 사기 바로 신축 빌라 이래서 위험하다면서 전세 사기 경고 바로 했어요. 근데 그거 언제 터졌어요? 2022년에 터졌죠. 왜 2022년에 터졌어요? 전세가 올라갈 땐 티가 안 나다가 떨어질 때 티가 나는 거라서.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해서 나라가 망한 거고 나라가 망했는데 진짜 그게 제대로 드러나는 게 집값이 폭락할 때 드러나는 거다. 근데 계속 폭등하면 나라는 계속 존먹어 가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상화 안 시키고 더 폭등시키면은 일본 중국골 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골 이미 넘어설 수밖에 없다. 왜? 일본 버블이나 중국 버블 넘어섰으니까. 금융위기는 결국에는 못 갚는 빚이 많이 늘어날수록 터지는 건데 못 갚는 빚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정부가 계속 돌려받기를 해준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례보금자리는 왜 나왔어요? 대출 못 갚는 사람들 대환대출 받아가지고 갚으라고. 금리 싸게. 그래가지고 빚을 내서 빚을 갚아요. 당장에 괜찮아 보이죠. 그런 거를 우리나라의 과거부터 선조들이 했던 속담으로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한다. 근데 완화를 왜 했어요? 폭락하니까 완화한 거잖아요. 근데 폭락하니까 완화하는데 첫 번째 완화를 과하겠다. 두 번째, 세계적으로 DSR 늦게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DSR을 우회하는 대출이 4분의 3이다. 세 번째, 자본주의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한국 채권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한국 채권을 엄청 샀어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가 아니라 정부가 금리 내려 해가지고 내리는 경우가 어딨냐 세상에.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것들이 겹친 거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경제 위기 이야기하고 있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값 안 떨어지니까 라이트하우스가 나라 망하라고 경제 위기 터지라고 한다. 근데 제가 2019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부동산 가격 억지로 부양하게 되면 경제 위기가 점점 더 커진다. 근데 지금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부양하는 부양신들이 많아가지고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고 있는 거다. 자영업들이 왜 망하고 기업들이 왜 망하겠냐. 내수가 왜 작살이 났고.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돈이 안 돌도록 부동산에 처박아 놓도록 만든 정책들이 문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